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대사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적어도 다른 전력은 몰라도 북한군이 기존의 재래식 전력은 포기하고 최근 이제 핵을 가지게 되면서 미사일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중거리나 ICBM이나 이런 데만 핵을 탑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거리에 탑재해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요즘 만드는 초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에는 거기에 핵을 탑재해도 방사포로도 핵이 날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핵 탄도가 없다 하더라도 방사포는 거의 지금 탄도미사일하고 같은 그러니까 구별이 거의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단거리, 중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SLBM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단거리와 중거리 정도인데, 중거리도 뭐 한국을 넘어서서 거의 일본으로 가죠. 그리고 1000km 넘으니까. 이제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괌이나 이제 이런 데 위협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ICBM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부분이고, 뭐 SLBM은 물 밑으로 잠수함이 가가 이제 갑자기 올라와서 막 물 밑에서 쏴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한마디로 엄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수함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거리부터 좀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탄도미사일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극비상이다 보니까 북한이 몇 기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이 몇 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사실은 군사 비밀입니다. 군사 비밀인데 관련 이제 책자나 자료를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상충된 내용이 많습니다. 미사일 전력을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쓰고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한국에 6,000기 정도 미사일이 있다. 크고 작은 거 다 합해서 그런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제 핵을 개발한 북한이 IC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 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단행해 왔고요. 그래서 일단 북한 미사일에 초점을 두고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만. 자, 여기 이제 지대지 미사일 위주로 주로 돼 있고, 북한이 최근에 보면 여기 말씀드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독사 같은 독사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고체율로 쓰는 지대지. 그다음에 이제 지대공이 있고, 북한군이 또 이 크루저 같이 해가지고 미군의 이 항공모함 등을 겨냥해서 이 바다 위를 순항하는 순항 미사일도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이 시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분류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야 항공모함 한 대가 뭐 4~5조짜리 거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지만, 북한은 그 4~5조짜리를 미사일 한 방으로 뭐 날리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미군의 이제 항공모함 옆에 이지스함이 따라가서 일종의 요격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뭐 동해에서 날라오는 것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게 또 너무 가까우면 또 바다 위 수면 위로 이렇게 오면 잡아내기도 어려워서 그것도 또 미군의 좀 골머리 사안 중에 하나다. 순항미사일로 만약에 저게 구축함을 한 방에 날린다라면 일단 비용 효과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득이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포크랜드 전쟁 났을 때 아르헨티나 해군이 프랑스에서는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이죠. 그거 하나로 그냥 영국 구축함 하나가 뭐 셰필드 홍가를 날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하여튼 한 대 무슨 20만 불 하다가 80만 불까지 가격이 4배로 올랐다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80만 불인데 함선이 40만 불이면 손해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국제적으로 사용 통용되는 용어인데 준중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데 준중거리는 이거는 미디엄 레인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거리가 미디엄 레인지 줄 알았더니 영어 표현은 준중거리가 미디엄 레인지고 중거리는 인터미디에이트 레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그 영어의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단거리에서 쭉 나오면 결국 이제 사거리에 따라서 그 분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중에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느냐 액체 연료를 쓰느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 이제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은 장기간 할 때 넣게 되면은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액체 연료는 이제 그렇게 장기간 비축이 안 됩니다만 여기 이제 노동이라든지 무수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체 연료가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거고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표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지난번 10월 10일 이제 야간에 군사 퍼레이드에 이제 새로운 종류들이 선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포동2, 화성 14, 화성 15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저희들이 그때 가장 이제 눈여겨봤던 거는 SLBM입니다. 원래 이제 북한이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950년대 미국이 그 SLBM 최초로 쐈을 때 이름이 폴라리스거든요. 폴라리스가 북극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 제국주의 반미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저 북극성 3호까지가 아마 지금 나왔었는데 지난번 10월 10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극성 4A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또 개발된 사비가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북극성 3호를 그냥 이렇게 4호라고 둔갑시킨 걸 거다라고 하는데 그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북극성 4는 북극성 3보다는 조금 짧아졌다고 합니다. 예, 짧고 좀 통통하죠. 지름은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짧아졌다는 거는 잠수함에 탑재해서 쏘아 올리기 쉽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길면.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잠수함 탑재용으로 아예 완전히 이제 확정된 그런 무기가 아니냐라는 게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북한에 핵 잠수함 없습니다. 핵 주인 잠수함도 없고 그냥 디젤로 하는 재래식 잠수함인데 일단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게 아마 2대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미국까지 타격 가능한 걸 갖다가 탑재하려면 최소한 3,000톤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이제 도입한 골프급 잠수함이 이게 3,000톤급입니다. 근데 그 최근에 2015년부터 계속 이제 실험했던 것은 그건 아마 심포라고 해가지고 3,000톤이 안 되거든요. 1,5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탄도 ICBM을 장착시키려면 3,000톤급 이상이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각국의 군사 연구기관들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이 건조 중인 게 아마 4,000톤에서 5,000톤 그 사이일 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SLBM은 한 3발 이상 이렇게 쏠 수 있어야 네, 지금 한 대에 3발 탑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의미가 있지 SLBM으로. 한 발 쏘는 거는 얼마든지 요격이나 대응에 나갈 수가 있다. 근데 3발을 동시에 쏘게 되면 아마 그 요격이 한 발은 놓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3발 이상을 쏘는 기능이 핵심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5년 5월 달에 이제 첫 발사, SLBM 첫 발사 성공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목에서 쐈다 그랬죠. 네, 잠수함이 아니고 뭐 바지스에 쐈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보면 확실히 잠수함에 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잠수함을 운행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잠수함에 탑재하는 ICBM, SLBM 탑재하는 거 그렇게 고난도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 써야 되는 게 문제는 이제 그 핵 탄두를 장착한 SLBM 자체가 미사일이 얼마나 이제 고도화됐냐 하는 게 문제지. 잠수함에 붙이는 것 자체는 이렇게 수직 발사관이 있죠. 그거 설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뭐 고난도 기능은 아니고. 가장 그거 한 게 이제 이 콜드 라운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는 가스로 물 밖으로 올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올라와야 각도가. 그 다음에서 이제 조정에 따라서 옆으로 이제 해서 쭉 날아가는데 가스가 일단 물 위로 이 사출시키고 사출된 다음에 이제 로켓이 터지면서 이제 방향을 날아가는데 이 물 밖으로 흔들리지 않게 사출하는 거 이게 좀 왜냐면 물에 이제 압력도 있고 또 이게 잠수함이 작으면 발사하는 순간에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흔들리지 않고 받쳐줄 정도의 그 무게가 한 3,500톤, 4,000톤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초기 단계 자체 개발한 SLBM을 쏠 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게 수직으로 쏘았더니 도로 내려와가지고 잠수함 폭파시켰다는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대로 SLBM이라는 냉전 시대 때부터 계속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세계 최초로 실험 발사에 성공한 건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네. V1, V2 만들면서 예. 같이 이제 뭐 잠수함에서 예, 쏘는 같이 것까지. 쏴봤는데 실제 그 사진이 동영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같은 거는 정교한 뭐 그런 미사일은 못 되고요. 명중률이 워낙 떨어지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수중 사출 기능. 왜냐하면 물 밑에서 점화해서 로켓가 사출되면 꺼질 거 아니에요, 물에. 그러니까 물 밖으로는 압력으로 위로 올라가. 예. 물 밖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2차로 로켓가 터지면서 쭉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그 기능이 이제 핵심이니까 물 밖으로 가스를 쏴서 올린 거. 그 부분이 이제 상당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술까지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들었다는 게 물론 뭐 인류 전체에 대해서 나치 독일이라는 존재가 이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만은 이게 군사적 상상력을 정말 끝도 없이 만개시킨 나라가 나치 독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냉전 이후에 이제 미소가 받아들여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이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이미 저 성공한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SLBM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면은 최근에 올해 그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성공했다고 미국 쪽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 정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할 거 다 했거든요. 알겠다, 예. 그다음에 뭐 다탄두, 그다음에 뭐 소형화, 그러니까 지금 수상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아주 단거리에 작은 탄도미사일에도 전술미사일도 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탄두를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어떤 미국 연기군 중에는 북한은 지금 배치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에 전부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미사일 논의하는데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단거리는 북한이 유용한 게 지금 평택이나 서울 뭐 정도를 생각한다면 또 무슨 뭐 대구 근처에 미군 기지나 뭐 오산 군산 기지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북한의 지금 이 장거리 방사포에다가 핵을 넣어서 안에 탄두로 그 전술 핵이 만약에 날라온다면 순식간에 평택 기지 정도가 초토화돼 버리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방사포로 섞어 쏘기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섞어 쏘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짧고 긴 방사포를 동시에 쐈을 때 과연 페이트리엇이나 사드로 막아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개는 미군 기지에 떨어져서 한국에 있는 미군 전투기지가 사전 초토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또 다르게 지금 SLBM이 무서운 거는 북한이 잠수함으로 한국의 남해안으로 내려왔다가 더 뒤에서 그냥 미군 기지 부산이나 뭐 대구나 외관 기지나 이런 부분을 쏴버리면 그 뭐 미군이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SLBM은 이제 북한이 SLBM을 갖고 있다는 건 한국이 아니고 일본하고 미국 타격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굳이 한국에 대해서 SLBM까지 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재래식 무기로도 얼마든지 초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을 쏠 수 있는 나라는 유엔의 안보리 5개국하고요. 플러스 인도 6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이 세계 7번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장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지상이 존재한다면 미국이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상식적으로 이제 저게 미사일 기지 또 날라온 미사일을 쏘는 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발사 시점에 때려 부수는 거죠. 원점 타격. 그다음에 운항하고 있을 때 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낙하하는 시점에 쏠 수 있는 거. 근데 저희들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서울 지상으로 날아오는 거 패트리어트가 맞춰야 하더라도 낙진이 생기거든요. 그럼 핵 피해가 바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드가 악마 같은 무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드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상대로 이게 단거리 스커드를 쏜다는 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고각 발사해서 이게 수직으로 내려올 때 그 속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맞추는 부분이 그것도 또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니 뭐 바로 코앞인데 서울과 평양 얼마 돼도 하는 거리인데 굳이 무슨 이렇게 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 미사일이나 포 전문가들에 따르면 45도 이렇게 보통 쏘는 거리 멀리 보내는 명중률이 없답니다. 이게 명중률을 높이려면 결국 위로 올라가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꽂혀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극강화 폭격기 보면 아시죠? 그냥 폭격기 하는 것보다 바로 내지르면서 원점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핀포인트 폭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지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 북한에서 남한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바로 코앞인데 굳이 대륙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엄청난 어떤 그 톤수를 자랑하는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각도로 위에 올라가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드가 필요한 건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미사일 체제를 다시 재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그 작게 5027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SLBM까지 만약에 마지막 완성 단계에 갔다 그러면 핵을 언제든지 쓸 수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쟤들 작게 5027도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되고 가장 두려운 거는 이게 지상에 기지가 있다면은 설사 미국이 전 세계 비난을 받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SLBM을 갖춘 이 잠수함을 2개를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옛날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제2차 핵 타격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물론 지금 있는 기술로 가지고는 미국의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는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는데 뉴욕, 워싱턴 DC까지는 좀 힘들다고 하긴 합니다. 다만 그게 뭐 10,000km 날 수 있느냐, 13,000km 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금방 기술 개발이 되면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전역을 다 북한 미사일이 커버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북한이 그 지난번에 저 이제 짧은 4종의 신종을 세트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끝에 이제 이렇게 불규칙한 비행 궤적을 보이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에이테킴스라고 해서 이제 공항 같은 거를 이제 축구장 서너 개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이 새 잡을 때 쏘는 그 산탄총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퍼지면서 이렇게 내리꽂히는 에이테킴스. 그리고 이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뭐 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러니까 방사포인데. 방사포 자체가 할 수 있다. 그 미사일처럼 순항 미사일처럼 조종을 하겠다는 거죠. 한때 4종 세트란 말이 굉장히 회자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신형 초대형 방사포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북한이 섞어서 쏘면 북한군이 사실상 재래식 전력을 거의 포기하고 이 미사일, 방사포, 또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세트 등으로 핵 개발 이후에 집중해서 이제 뭐 장기전으로 밀고 땡기는 승부를 부리지 않고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길게 장기전 할 수가 없죠. 북한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북이 지금 미사일과 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일본에 뭐 주요 6개 기지에다가 또 작은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괌. 그럼 괌. 뭐 이런 데까지를 이제 초토화시켜버리면서 가겠다라는 부분이 미국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방어 정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북한의 워낙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그냥 상징적으로 페이트리엇이나 사드 하나를 갖다 놨지 막을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 뭐 북한하고 비핵화한다면서 이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2017년 말까지 북이 도발하면서 2017년 이후에 18, 19, 23년 동안에 북한이 엄청난 미사일 능력 향상을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여왔는데 트럼프는 짧은 거는 우리 신경 안 쓴다. 뭐 네가 미국을 향해서 긴 것만 안 쏘고 핵실험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동맹 무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철학에서 나온 발상인데 그럼 한국, 일본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안 맞아. 자기들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일본이 계속 미국에 지적을 했죠. 한국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북한이 안 쏠 거라고 믿는 나라고. 지금 현재 뭐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쓸 거고요. 아마 일본이 아마 한국을 대신해서 아마 지금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본의 그 국방부 관계자들, 일본이 국방부 아니죠. 자위대 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이미 퇴역한 군인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지인 중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로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인공위성만 9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완벽하지 않아서 14대까지 지금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LBM 이게 막 2대가 진수해가지고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찾을 길이 없거든요. 다만 그 2대가
괌을 떠나서 이제 태평양 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정도 2대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그걸 동해상이나 서해안 이런 데서 그게 기동할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P3C라는 해상 초계기 그거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지난번 천안함 사태에서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쓰지를 못했거든요. 추가적으로 한 8대 정도를 더 이제 보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일본이 그거는 로키드사에서 만들어낸 미국 해상 초계기인데 미국보다도 많은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미국이 이제 일본이 해상국가고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군대입니다만 그 초계기를 120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 미사일이라든지 북한이 도발을 응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북한은 지금 현재 해상 초계기나 공중 구비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각각 4대씩 보유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전에 이제 북한의 동향을 탐지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갖추고 있는 편인데 지금 미사일이나 핵 잠수함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북한은 얼마 전부터 재래식 무기로는 남한 군대하고 상대가 되지 않으니 비대칭 전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핵무기나 잠수함 쪽에 편향되게 무기 체계를 경도시키는 건 당연한 논리죠. 한데 더 놀랬던 거는 이번에 10월 10일 군사 퍼레이드 때 재래식 무기까지 완전히 현대화된 거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개인 화기까지 중국제, 군복까지 다 중국제, 그 다음에 장갑차도 이제 미국제 MGS 스트라이커 같은 대공포를 대전차포를 단 장갑차까지 차량이 보이고 근데 대개 장갑차라고 하면은 장갑 궤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거.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었습니다. 8륜 장갑차는 그냥 발통만 달린 건데 캐터필러가 없는 장갑차라는 거는 결국 시가전을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야지 주행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비대칭적 전략 무기를 갖다가 계속 특화시켜 나가면서도 상당 수준으로 지금 재래식 무기도 지금 개량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되거든요. 그래 지금은 사실 뭐 옛날에 지금 70년대 박정희 시대처럼 이제 북한과 어떤 군사 문제, 비교 문제, 그다음에 어느 쪽에 우위에 열리는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수함을 가지고 달려들 때는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열의에 서게 됩니다. 이 점은 저희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자, 그 지금 북한이 이제는 그 미사일과 방사포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을 섞는 전력 그리고 이제 SLBM 전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협상이 2017년 트럼프가 협상하던 때와는 이게 달라져 버렸다. 북한의 그동안의 이 핵 미사일 성능이 훨씬 고도화됐습니다. 월등해져 버려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야말로 세계에 몇 안 되는 핵 전력을 가진 국가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 그냥 구색 갖추기용으로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사일 방사포 전력에 집중했을 때 미군이 지금 이 한국에서 북한의 그런 전력들을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미군의 이 요격 미사일 MD 실력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 사드보다 더 고고도인 SM-3도 안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SM-3를 사실 일본 기술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요격 기능까지도 없는 조합 미군들을 그래서 그제 보면 마크 밀리 그 사령관이 미군이 한 군데 붙박이로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그런 개념을 없애야 되고 또 미군 가족들을 위험한 곳에 둘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의 향상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최소 규모만 남기고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SLBM 같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미사일이나 ICBM을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좀 겁먹은 대중들이 야 굳이 우리 뭐 군인이나 군인 가족이 그런 나라에 가지고 피해를 당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겁을 먹고 군대를 뺀다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봐서는 거의 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정도로 일본 전역에 미군이 같이 가고 또 같이 지키고 실제로 미군의 전력을 이렇게 보태주면서 일본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게 동해상까지도 나오고 미군의 정찰기도 나오는 거지. 일본이 없다고 하고 미군이 그걸 다 호위로 달고 와서 한다면 그게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 정보망, 미사일 정보망 이런 것들이 잠수함 정보망이 미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이 힘을 주기 때문에 두 군대가 하나로 서로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한국군 같은 경우에 지금 저런 식으로 그 사드 배치를 가지고 저 야단을 주사파들이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못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온 거를 이제 못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이상은 엄두도 내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수세적 입장에서만 방어전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금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저희들도 미사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도 핵 대 핵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그냥 순수 군사적 측면에서는 다른 뭐 대안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을 계속해서 더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남아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 그럼 저희들도 이제 평양을 바로 타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평양에서 이쪽에서 한국에서 이제 평양을 타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빠른 게 이제 결국 미사일로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무 4까지 개발이 되는데 기존에 현무 2B를 하더라도 평양까지 2분 만에 날아가거든요, 미사일이. 근데 이걸 할때 만약 전투기를 할 경우에 저희들 F-15K, 그다음에 슬램 이글을 할 경우에는 10분이 걸립니다. 미사일이 제일 빠르죠,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강 전투기는 F-22 랩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발진하거든요. 그러면 평양까지 가는데 35분. 이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로 때릴 경우에, 순항 미사일로 때릴 경우에 일본의 요코즈나항에서 나간다겠죠. 그러면 100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100분이 걸립니다. 100분이. 그 다음에 이제 랜서라는 B1 폭격기로 할 경우에 이건 이제 괌에서 날아오는데 이게 1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얻어맞았을 경우에는 평양을 바로 직격탄 날려야 되는데 그건 미사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있는 사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외에 공격용 미사일까지 더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국방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평양이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킬체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믿기가 어려운 게 한국군이 한국군 미사일 발사 시험자 발사를 했는데 한 개가 그냥 바다로 픽 하고 꼬로 박혔고 얼마 전에는 중동의 사우디인가 뭐 왕족이 와서 그 앞에서 현궁인가 그 했는데 거기 더 그냥 엉뚱한 논바닥에 가서 처박혔다 그래요. 대전차 미사일 그것도 뭐 그래서 그 과연 한국이 그 미사일 능력이 국산화해서 뭡니까 이 몇 가지 종류의 좀 뭐 고고도 중고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미사일을 만든다 뭐 이러는데 저게 지금 영향력이 저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 개발하는 의지를 묵살시킬 수는 없겠죠. 그거는 계속 인카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져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 일단 MD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MD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중국과 이런 걸 겨냥해서 간다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 한국의 어떤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 MD를 거부하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거부하면서 핵 있는 북한과 버텨서 나가겠다라는 거는 이미 비대칭 전력하에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뭐 전투기나 오야민이 전차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100년. 이게 핵을 탑재한 다탄두 핵미사일을 가진 잠수함의 2대를 가진다 이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뭐 MD 시스템, 미국이 갖고 있는 MD 시스템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거 위에 저희들이 지금 미사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INF 지금 러시아가 원대지만 중국하고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중국이 안 하겠죠. 지금 현재로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을 때 협상이 되는데 압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협상에 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국을 협상 탭으로 끌어들이려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은 일본에다가 핵을 다시 부양시키겠다라고 해서 중국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한국의 유일한 방법은 상호 확정 타격. 요격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가 쏘면 우리도 너네들한테 동시에 쏴서 우리도 죽고 너네도 죽는다.
나는 그걸 능력을 보여주는 것 말고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인정하기 힘든 현실인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상호 그 확진 파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냉진이 왜 평화가 유지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 때는 거지. 쟤들이 뭐 비둘기 하늘에 날리고 월계수를 입에 문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이 카우에 있을 때 그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엄청 했었어요. 한 5번 미사일 날려가지고 날릴 때마다 규탄 생명을 내고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갑자기 평화 무드가 나왔어요. 평창 올림픽에 뭐 북한이 온다던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외부 대사들이 제보고 상당히 관심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가 정말 한 번도 평화 오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안 온다 그랬거든요. 너가 역사를 봐라. 예수 탄생일 2000년 동안 평화를 만드는 적이 있는가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제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말하는 평화는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평화는 주변에 있는 적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쌓아 올린 다음에 짝다리 짚고 담배 한 대 푸는 거다. 그게 평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막 웃고 넘어갔습니다. 중국 대표는 좀 씁쓸한 눈으로 쳐다보더만요 보니까. 꼴통이 하나 있구나. 정권에 저 꼴통 가면 좀 잘라라. 뭐 이렇게 했겠네. 여기서 뭐 독자들한테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인류 역사에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저 정도까지 갖고 가버렸다면 남은 거는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가지는 거지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자, 그 부분을 시청자들이 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허 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